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행정 강제 그리고 행정 벌 크게 나눠서 두 개. 그래서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또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이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가산금이니 가산세니 이런 것들도 있었죠. 두 개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가산세, 가산금, 금의 동그라미, 세의 동그라미. 그래서 가산세라는 것은 또 하나의 세금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경우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경우죠.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 신고를 안 했다. 그 5월 31일까지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너무 바빠서 못했고 이제 바로 제가 가산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가산금을 내는 게 아니고 가산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다?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과세처분도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받아야 될 과세처분 외에 또 하나의 세금을 또 부과한다 이겁니다. 이런 게 가산세예요. 가산금이라는 것은요. 이미 과세처분은 나간 거죠. 나간 상태에서 그것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연체료, 지연이자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게 가산금입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들어가면서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저의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과연 얼마가 나올지 어쩔 수 없는 거죠. 강의를 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이제 앞에 거랑 이제 비교해 보시면요, 행정강제하고 이제 행정벌 비교할 때는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냐, 과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의미냐, 이런 거를 비교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뭘 가지고 강제력 행사냐, 제재력 행사냐 이거죠. 강제력 행사라는 것은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똑같은 상태 만드는 거. 제재력 행사라는 것은요, 그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거, 자기의 손으로, 의무자의 손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법, 이게 바로 제재력 행사, 등떠밀기였습니다.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제재력 행사입니다. 전부 다 제재력 행사예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행정상 공표, 행정상 공표. 너는 이런 잘못을 했다 라는 사실을 세상 천지에 만천하에 알린다고 해서 의무 이행과 동일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수치심에 호소함으로써 이게 사실 이제 수치를 못 느끼는 사람에게 좀 안 먹힙니다. 그렇죠? 수치를 못 느끼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기적이고 수치를 못 느끼는 사람한테 가장 적절한 방법은 바로 반복 부과,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해서 아예 주머니를 털어버리는 방법, 그렇죠? 항상 이렇게 유연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표라는 거.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의 성명과 그 위반 사실 등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명예 및 신용 등을, 그 명예와 신용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좀 먹혀요. 그렇죠? 위협하여 사회적 비난을 유도하고 그 수치심에 호소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이거는 명예와 신용이라는 측면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요. 전에 앞에서 봤던 건 뭐였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금전적 무기를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했었습니다. 이것은 명예와 신용이라는 측면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간접적으로, 간접적 강제수단이라는 것이죠.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다. 표현을 이제 행정상 공표가 아니냐, 이제부터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위반사실 공표 또는 명단 공표라고 부를 겁니다. 위반사실 공표 또는 명단 공표라고 부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정상 공표라는 개념은 조금 넓은 개념이에요. 이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 정보제공적 공표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제공적 공표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의 공표는 행정상 공표 중에서도 바로 잘못한 것을 알려주는 방법, 위반사실 공표, 그 잘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주는 방법, 명단 공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내려가셔가지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장 기본이 이제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반사실 공표. 행정법은 결국 어디로? 이게 위반사실 공표를 하는 측면은 이제 행정 주체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행정 주체 쪽에서 또 뭐라고 했어요? 그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행사함에 있어서 잘못했을 때 국민은 또 어떻게 권리구제 받냐? 나는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내 이름이 그 정보통신망에 걸려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막 선생님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할 거 아니겠습니까? 쪽팔려서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아야 될 것인가? 권리구제가 그 중심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행정 쟁송의 방식 중에 어떤 방식 취할 것인가? 법적 성질부터 검토 들어가기 당연하겠습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인가 권력적 사실행위인가? 최근에 나온 논의예요. 종래에는 그냥 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봤었습니다. 최근에 권력적 사실행위로 주장을 하는 유력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다수설? 어떻게 보면 통설이 아직까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옆에 괄호를 보시면 명예형적 공표로서의 위반사실 공표, 여기서 문제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정보제공적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뒤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 로마자 5번에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명단 공표에 대한 일반법은 딱히 없다. 그죠? 그런데 개별법의 근거들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가 방금 전에 성매매 얘기했을 때 또 이게 나왔네요. 그렇죠? 예. 제가 했었으니까 그렇겠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은 명단 공표에 대한 규정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요. 그 정보 제공적 공표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정보 제공적 공표에 대한 규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예. 느끼라. 예. 느끼라. 예.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그 병장애가 하나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가르쳐 주면 되는 건데. 그럴 때, 이거 이상한 놈이, 그죠? 예, 느끼라. 뭐, 이게 뭘 느껴, 그죠? 느끼하게.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0조 1항에 보게 되면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이게 그 누군가가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명단을 공표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동향 그 정보를 일반 공중에게 이건 정말로 그냥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건 정보 제공적 공표예요. 정보 제공적 공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신고 수리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죠. 뭐 건축 신고를 통해서 신고서가 도달하게 되면은 나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건 이건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 정보 제공적 신고 화재 신고, 경찰 신고, 불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불복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불복할 문제가 없어요. 정보 제공적 신고, 정보 제공적 공표,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정말 그 순수하게 그 자체로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위반 사실 공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이제 연결을 한번 시켜보는 건데요. 로마자 4번에 보면 이제 법률 여부 관련된 또 내용이 있어요. 여기선 이 법률상 근거 필요설 이게 다수설이고 홍정선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홍정선 교수님이 연대 홍정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공표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보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라는 견해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과서에. 안 웃기십니까? 네. 그러면 밥 먹고 와서 힘이 났습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순수한 사실행위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예요.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라고 한다면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침익적인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했나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할지라도 공표에서만큼은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견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인지 그 중심에 뭐가 서 있는 건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은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것이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 제10조와 17조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것이 공표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명예신용에 대한 위협을 통해서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명단 공표는 항상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의 문제를 동반합니다. 다시 한번요.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법적 성질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것이 결부되어 있으면 바로 이것은 행정처분이고 뭐 권력적 사실행위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는 모든 거를요. 과학적으로 알려드리니까 잘 따라오세요. 명단 공표라는 행위를 할 때 이것이 단순한 법적 행위입니까? 아니죠. 정보통신망에다가 올리는 어떤 집행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관보나 아니면 일간신문 등에다가 게재하는 어떤 집행행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행위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행위가 개입되어 있으면 무조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사실행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사실행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들, 학자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분들이 자기가 그 생각을 해낸 이유를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서로가 막 다르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왜 본인이 그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요. 아유, 선생님은 이 생각을 하셔서 이 생각을 하신 거고 이 생각을 하신 거군요. 저는 감히 무엇이 맞다라고 말할 입장이 못 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을 배웠습니다. 그죠?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카메라의 마음도 읽습니다. 왜 그런 생각하셨냐? 이런 주장이 왜 나오냐면 공표라는 것은 집행행위가 무조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학적으로다가 사실행위라는 성질을 떨궈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사실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예,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둘의 차이는 뭔데요? 둘의 차이는 얘는 온리 집행행위라는 뜻이에요. 오직 집행행위라는 뜻이고 권력적 사실행위는 우리 앞에서 대집행할 때도 직접 강제할 때도 즉시 강제할 때도 계속 배웠지 않습니까? 권력적 사실행위는 뭐라고요? 합성행위라고 배웠습니다. 집행행위하고 수인하명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이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그 얘기죠. 공표는 항상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의 문제를 동반한다고 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인하명이라는 것은 너의 인격권과 너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뎌라. 여기까지는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참고 견뎌라. 과연 이게 유냐 무냐 이거예요. 공표는 무조건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는데 참아야 되는 문제냐 아니냐라는 문제예요. 만약 이것이 참아야 되는 문제면 이 공표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참아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면 그것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 나왔었나요? 대집행 실행에 대해서 만약에 그 상대방이 저항할 때 자기 건물이 위법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철거하러 왔을 때 저항을 하면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요. 왜 실력 행사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상대방은 그 대집행 실행 철거 행위를 참아야 되는 의무가 인정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도 참아야 되는 의무가 인정됩니까? 거기서는 참아야 되는 의무가 인정되니까 저항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저항하면 안 된다. 여기는요. 그러면 저항하면 안 됩니까? 불복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정정공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정정공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인 의무라는 것이 동반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보는 견해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권리라기보다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권리화시키는 것이 바로 수인하명이라는 부분. 참고 견뎌라.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참습니까? 내 이름을 함부로 거는데. 그죠? 정정공고 신청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 민법 764조에 따른 적정한 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인 의무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게 통설인 겁니다. 아시겠죠?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리는 것, 단순한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에 그치는 것이며 그 자체로서 아무런 법적 효과라는 것이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인 의무가 배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대한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 의무가 인정된다. 개별적 검토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뭐 어쩌자는 얘기야 이게. 행정청의 생각, 행정청의 행동에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통보를 해주면 즉 뭐냐면요. 성매수자들이 있으면요. 그 성매수자들에게 한 명씩 야, 네 명단 이제 공표된다. 이걸 통보를 해주면 공표 결정이 처분이고 그 다음에 이 공표 행위가 사실행위가 된다. 뭡니까 이게? 통보라는 행위가 있으면 공표를 어쨌든 하기로 결정을 내부적으로 하죠. 행정주체 내부적으로, 조직 내부적으로. 공표, 그래, 이런 명단을 이번에 공표하자. 그 결정이 통보라는 행위가 생기면 이 통보가 뭐가 된다? 효력 발생 요건으로 확 달라붙는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공표 결정과 통보가 합쳐서 하나의 처분. 그리고 공표 행위는 그냥 단순한 사실행위. 이렇게 되고. 통보가 따로 없다고 하게 되면 공표가 한꺼번에 뭉쳐서 권력적 사실행위로 되면 이거 갑자기 무적에 맥한더 부이되어 이런 겁니까? 이게 이게? 그죠? 네. 말장난입니다.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통보 유무에 따라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달리 만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운 거는요. 뭐 특허,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한다. 허가 결정을 했는데 통보를 안 해주면 권력적 사실행위고, 통보를 해주면은 그러면 처분이 되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도 앞에서 배운 것도 통지는 단순한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했지. 그 통보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불이성설입니다. 그죠? 어불이성설이. 그래서 검토.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권 등에 대한 침해는 공표행위에 의해서 결과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이다. 이것이 법적 불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수인 의무라는 것이 동반됐을 때 비로소 법적 불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리적인 접근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거 아니냐? 막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공표 자체의 성질 통보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이걸 효력 발생 요건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만약에 효력을 발생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죠? 수인 의무 부과라는 어떤 효력을 발생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공표가 있잖아요. 이게 고시공고와 동일한 방식의 효력을 발생시켜야지. 뭔 몸에 이건 따로 있고 통보는 따로 있고 이건 존재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설 이게 통설입니다. 저는 권력적 사실행위설을 유력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돼. 납득이. 그죠? 납득이 안 돼. 제가 더 결정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고요. 수험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이 명랑공표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논점이 뭐가 있을까요? 논점이 공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잘 아시죠 이거? 사실행위면은 사실행위라는 측면에서 우선 행정처분이냐 아니냐, 사실행위가 예외적으로 처분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의 대상적격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하느냐. 그죠?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요번칙이 적용되냐 안 되냐. 권력적 사실행위면 당연히 법적 근거 필요하잖아요. 침익적인데, 수인 의무 부과하는 만큼 침익적인데, 비권력적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법률 요번칙 과연 적용되는 것인가.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협의의 소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협의의 소익. 대상적격을 인정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미 다 공표됐는데. 그래? 이미 다 공표됐는데. 여러분 이제 정보 공개가 와서 그런 걸 배우지 않습니까? 정보 공개가 하게 되면 제3자가 내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줘, 공개하지 말아줘 이러고 막 싸워요. 그러다가 불복하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결국 내 정보가 다 공개됐어. 그러면요,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내 정보를 공개시키기 아니하기 위함인데 이미 공개됐으니 행정소송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해배상 받기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 똑같잖아요. 이미 뭐 내 정보 다 공개됐습니다. 어쩔 겁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조선일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무서운 힘이. 그냥 뭐 그냥 던지고 보는 거죠. 그죠? 저놈 새끼 다 빨갱이? 다 던지고 본 다음에 아님 말고 그리고 요만하게 미안. 이미 난 빨갱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아니 아이유 결혼해요? 그죠? 증권가 찌라시에서 아이유 결혼한다고 하면 이미 그렇게 훼손된 자신의 명예와 신뢰는 어떻게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협의의 소익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민법 764조를 근거로 해서 적정한 처분을 어떤 걸 구할 수 있겠는가? 적정한 처분. 그렇죠? 이미 공개된 것을 어느 정도 결과를 제거해낼 수 있겠는가와 관련돼서 결과 제거 청구라는 거. 결과 제거 청구라는 거. 764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말이에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시작된 문제들입니다. 통설과 다수설. 지금 뭐 사실상 통설인데. 이렇게 보니 이런 논점들이 생기는 문제 나오면 이쪽 문제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권력적 사실행위설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순간 당산빠따 처분, 당산빠따 법률 유보 할 말이 없습니다. 점수가 안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에는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수험적인 측면에서도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하고 정신건강에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박스로 가시게 되면 그러면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는 뭐냐? 동그라미 1번. 이것은 법적 성질과 관련돼서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려고 하게 되면 수인 의무라는 것이 핵심이지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게 핵심이 아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대집행 실행 얘기하면서 그죠? 대집행 우리 집 부셔버리는데 그럴 때
재산권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포크레인 와서 내 재산권 침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권력적 사실행위여서 처분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내가 참고 견뎌야 될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처분이다, 권력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재산권 침해라고 여기서 우리 거론도 한 적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왜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이렇게 침소봉대하여 바라보려고 하는가 이겁니다. 예,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만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권리구제 방법과 관련돼서 그래서 결국 이제 비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이것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뭐가 아닙니까? 행정행위가 아니죠.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형식적 행정행위 논의를 할 때 그때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이 바로 제 역할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볼게요. 예.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이 논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분명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이 첫 번째 예. 비권력적 사실행위냐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냐?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수인 의무고 두 번째 행정처분이냐 아니냐와 관련돼서 형식적 행정행위냐 아니냐 여기서 논의되는 거 맞고 이게 여기서 논의되는 거 맞고 다음 세 번째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논의되는 거 맞습니다. 주소 다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형식적 행정해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쟁송법 2조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 이런 식으로 봤었죠. 예, 처분이라고 했을 때 여기 조그맣게 하면은 처분 아니 처분 행정행위 위에 게 뭐죠? 위에 게 행정행위와 처분은 같은 것이다. 1원론이고 밑에 게 뭐죠? 행정행위와 처분은 다른 것이다. 2원론이고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부분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여기 우리 행정소법 2조 1항 1호에 있는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 그게 여기고요.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 여기를 통상 형식적인 처분 영역 형식적 처분 영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형식적 처분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논의되는 친구는 이 노란색의 행정행위니까 바로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 이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적행위가 아니죠. 행정청에 행해야 되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 행해야 되고 공법 행해야 되고 권력적 단독 행해야 되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이 얘기는 법적 행위가 된다는 거죠. 법적 행위가 된다. 사실행위는 법적 행위가 아니죠.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작용입니다. 과연 얘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느냐? 형식적 행정의 인정 여부. 이 얘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상적격 파트나 사실행위 파트 여기 가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예, 여기서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측면에서의 불이익약이라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시킬 수가 있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겁니다.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시킬 때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실행위나 대상적격에서 배운 그 형식적 행정이 여기서 이렇게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처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법률유보 가보시게 되면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침익적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고요. 아무 법적 효과 발생시키지 않으면 당연히 법적 근거 필요 없죠. 그죠? 네.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적용을 받는가? 박스 정보 제공적 공표 우리 아까 봤던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 등을 2년 내에 연 2회씩 공표한다. 뭐 이런 식의 정보 제공적 공표는 법률유보 원칙 적용 안 받죠. 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법률유보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는요. 법적 근거가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되죠. 그럼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있으면 법률 유보가 아니라 법률 우위 원칙이잖아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법률 우위 원칙이잖아요. 법의 근거가 있으면 따라야죠. 위반하면 안 되죠. 법의 근거 필요 없다고 했지만 아까 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0조에는 정보제공적 공표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요. 있었으면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제공적 공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따로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 명예형적 공표. 여기서 이제 법률 원칙 적용 여부 문제가 생긴다. 법률상 근거 불효설. 뭐 비권력적 사실인데 무슨 법적 근거 필요하냐? 속 터지는 친구들 있죠. 속 터지는 친구들, 그쵸? 예. 국민학교 때 배웠던 내용 갖고 평생 사는 친구들. 이순신 장군은 훌륭해. 이런 아주 단순 무식한 소리 하면서 김춘추가 짱이야. 뭐야 그게? 춘추는 무슨? 춘추는 나이가 춘추고요, 그쵸? 네. 저는 이제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힘의 논리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죠?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치학 시간인가? 그거 아니고, 그죠? 네. 법률상 근거 필요설 이게 다설입니다. 아까 홍정선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 공표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공표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그렇다고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견해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찾아보셨겠습니까? 근데 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찾으러 가면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신밧드의 영단이고 어떻게 찾아? 그죠? 네. 그래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또 통설이죠. 여기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법률유보. 비권력적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주고 있으니 침입적 행정작용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인 법률 원칙을 적용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수다맨. 다음 판례 보도록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상 법적 근거 있잖아요.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한국투자신탁증권에 대해서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법률상 근거 필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인격권, 신용,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비록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긴 하지만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게 되면 기본권 침해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바 법률 원칙에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참, 저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항상 감동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설명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예. 근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예. 여러분들은 신민교의 바로 교주 밑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 고생은 저 혼자 다 해봤습니다. 제가 강사 생활을 시작할 때쯤에 전 세계에는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행정법 강사님들과 교수님들의 그 강의를 죄다 수집해서 다 연구하고 시작한 정말 시작할 때 성실하게 시작했던 놈입니다. 네, 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방법이 제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개발한 게 아니고 다 두루두루 보고 나서 저게 가장 임팩트 있다. 그거 다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쉽게 배우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법적 근거 보시게 되면 명단 공표도 행정대집행법 같은 거 없습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같은 거 없습니다.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개별법상 금지행위 시 법 위반 사실 공표 및 공표 명령 이런 게 있어요. 공표한 바 이것도 있고요. 공표를 네가 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뭐 기업체한테는요. 네가 잘못한 거 네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공표해라.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자주 보는 거 이렇게 MBC나 KBS 보면은 우리 방송국은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해갖고 그동안 뭐 이런 잘못을 했기에 뭐 정보통신위원회에 뭐 이렇게 공개합니다. 뭐 이렇게 이거 있죠. 그런 게 공표예요. 그런 게. 식품위생법 84조에 보면요. 제가 몇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84조 보면요. 위반 사실 공표라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완전 웃기거든요. 여러분들 식품위생법 중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조항이 몇 조죠? 75조죠. 75조에 뭐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유해식품을 판매했다거나 청소년을 유흥접촉원으로 고용을 했다거나 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죄다 제재 처분이 전부 다 75조에 있죠. 75조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법인 내에서 영업 정지를 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런 거 받으면요. 그 받았다는 사실이 전부 공표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게 안 되겠구나. 그죠? 뭐 어때요? 가족들의 이름으로 하면 되죠? 경업 금지는 피하면 되는 거고, 그죠? 뭐, 이거 어떻게 살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피해가는 방법. 어쨌든, 그러니까는 뭐, 단란주점을 하시든, 룸사롱을 하시든, 그게 좀 그렇나? 그죠? 그냥 호프집을 하시든, 영업 양도 양수할 때, 그죠? 이제 양수 받을 때, 찾아보면 다 있어요. 이 집이 지금 영업 정지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 이런 거 있죠? 공표 의무조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청장이 구청에 다 공표합니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 새끼 봐라. 영업정지 3번 받았네? 뭐 2번 받았네? 좀 있으면 취소되겠네? 이건 안 되겠네. 우리가 이제 집 계약할 때도 이게 등기부등본 확인하듯이 공표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죠? 네. 이런 현실적인, 교육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청장 아니죠? 그죠? 이제는, 안전청장이 아니고 이제 국무총리실 미치기 때문에 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72, 75, 79, 82, 83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제재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처분의 내용, 해당 영업소,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영업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된다. 그래서 누가 뭘 잘못했는지 다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도 거기 하나 포함되어 있죠. 독점규제법에 보게 되면요. 이거는 다수조항이에요. 여기는 원래 공표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과징금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공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한두 개 조항이 아니고요. 다수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몇 조, 이게 이제 계속 바뀌어요. 몇 조, 이게 바뀌면서 몇 조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공표명령입니다. 뭐라고 했나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업들도 지가 잘못한 거 다 공표합니다. 지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시켜요. 너는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다 공표해라. 스스로 막, 난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자아 비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까 전에는 정보제공적 공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단 공표 규정도 있어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법원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원은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 정보를 등록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명령을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판결과 동시에 법원에서 이 같은 등록 정보를, 이 등록 정보가 이제 성범죄자들에 대한 등록 대장이 있어요. 그 등록 대장의 정보를 만천하에 공개하도록 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표 명령입니다. 공표 명령. 이런 식의 개별법의 근거가 있어요.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법률 원칙 적용되고요. 법적 근거 필요한데 일반법이 없어요. 일반법이 없으면 개별법밖에 믿을 게 없어. 개별법에 있을 때만 가능하고 개별법에는 공표 규정 및 공표 명령 규정이 있어요. 완벽하죠? 됐습니다. 공표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표를 하는 것은 정보제공적 공표이든 아니면 명단 공표, 위반사실 공표이든지 간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부분, 이것 때문에 공표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표를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공표를 하는데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법익 간에 또 경합이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익 간 형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원칙적으로 보호돼야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표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 위반이 중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에 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인정될 때 이때 공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게 밑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비례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준수하에 이루어지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역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인가 한 5년 됐습니다, 이제. 5년 전에 저기 모직렬에서 강의를 할 때 고시 중에 하나인데 그런 얘기하면 또 그쪽 직렬 학생들에 대한 또 폄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2차 시험 직전에 여러분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죠.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와봐야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취소는 형성소송이죠. 원칙적으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합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위법해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그 수많은 학생들이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위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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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어.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위법해질 수 없다. 위법해질 수 없다. 100% 손을 다 드는 거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면 본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건 맞지만 그게 실체적으로 위법하다, 적법하다의 문제까지 결과를 달리하는 건 아닙니다. 본안에 들어갈 수 없으면 법원으로부터 이게 위법하다,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없는 것뿐이죠. 근데 위법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얘기입니다.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여러분들 행정작용이에요. 행정작용의 일종이잖아요. 아까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이라고 했잖아요. 행정작용이면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적용을 받죠? 법치행정의 원칙에는 법률 우위 원칙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처음에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법의 법원에 위반되지 말라는 거죠. 행정법의 법원에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포함되어 있죠. 불문법원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죠. 사실행위 역시도 당연히 법률 우위 원칙에 적용을 받고 비평신자 먹동부실사에 적용을 받습니다. 사실행위도 비례원칙에 위반되면 위법이고 사실행위도 신뢰보원칙에 위반되면 위법입니다. 이게 단순히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매매하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매매했다라고 공표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위법이죠.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사실오인 불문법 위반 아닙니까? 어디 공표할 때 성매매 안 한 사람은 공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거 위반됐다. 그래서 위법입니까? 사실오인이면 당산받다 위법이죠. 불문법에 위반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불문법 위반 당연히 다 적용됩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 위법성 조각사유. 사실오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잘못 알았어요, 국가가. 사고에 따라서 잘못 공표했습니다. 감히 잠길침. 그렇죠? 저희 청송심 씨는 잠길침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민자는 백성들의 바다에 잠겨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저를 감히 사고에 따라 명단 공표를 했다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국가가 이거는 이제 사법관계랑 똑같죠. 그죠? 예, 일간 신문이라거나 이런 데랑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시강제나 행정조사 배울 때 우리 이런 거 배웠죠. 형사사법작용 외에도 국가의 모든 국가작용 공권력 행사는 역시 적법 절차 원리에 따라서 즉시강제나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사전 영장주의 원칙에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장을 받아서는 도저히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데 즉시강제는 항상 100% 예외다 이랬죠? 이런 거예요. 적용은 되는 듯한데 원칙은 적용되는 건데 적용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 이런 거 여기도 똑같아요. 국가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위협하지 않다라고 그 조각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없어요. 판례에 따르면 인정되는 경우가 없어요. 왜? 국가는 광범위한 사실 조사 능력과 그 진실성에 대한 국민의 강한 신뢰와 기대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는 뭐예요?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게 판례예요. 절대 국가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 조각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공표된 이상 행정 쟁송은 좀 어떻게 안 되겠지만 이럴 땐 뭐가 가능하죠? 이럴 땐 국가배상이라고 했잖아요. 국가배상. 이게 조각돼 버리면 국가배상이 안 되잖아요. 국가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7번 권리구제 방법 보겠습니다. 항고소송 공표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안 쓰시는 경우의 수를 다 나와드렸어요. 정말 친절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표의 처분성을 저토록 인정을 하시면 말입니다. 형식적 행정일을 인정하는 거죠. 이때는 공표행위 전이면 처분전이죠. 이러면 예방적 부작위소송, 예방적 금지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건 항고소입니다. 무효한 고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분성을 부정하게 되면 이건 그냥 사실행위예요. 그러면 당사자 소송으로 예방적 금지, 예방적 부작위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공표가 나온 다음이라고 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처분성을 긍정하면 항고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표를 처분성 부정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폐지를 구하는 당사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또 항고소송에서 또 제가 효력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서 공표가 계속 중인 경우와 중단된 경우도 나와드렸죠. 공표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협의의 수익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협의의 수익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만에 현재 공표된 상태니까 빨리 그걸 내려야 됩니다. 그죠? 빨리 내리면 그래도 효과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죠? 여기서도 조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1%만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소액이익은 인정됩니다. 협의의 수익 인정됩니다. 이미 공표가 중단되고 내려진 상태, 공표 기간을 주거든요. 한 달, 이렇게 했을 때 한 달이 지났어.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내게 공표됐던 거예요. 이래도 인정됩니다. 정정공고 가능합니다. 정정공고. 그죠? 그 다음에 가구제 수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단 공표가 된 상황에서는 이제 가구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중단시켜야 됩니다.
처분성을 인정을 시키게 되면은 행정소송, 항고소송 중에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이거 금전적인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예, 신용 이거는 당연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한 번 침해 당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죠? 당연히 집행정지 요건 가능해요. 처분성이 부정되게 되면 이제 당사소송 제기하고 나서 민사소송과 똑같이 가처분 신청하면 됩니다. 그죠? 손해배상.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공무원의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 직무행위. 이게 핵심이죠. 직무행위. 이 보세요, 여러분들.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여기 또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국가배상에서. 직무행위 있죠? 이거 우리 어떻게 배웠냐? 통설 판례가 중간설이다. 중간설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를 이거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수업을 끝까지 다 듣고 또 다시 한번 꼭 들으셔야 됩니다. 행정법은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을 모르시면 앞에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뒤까지 다 듣고 또 한번 꼭 들으셔야 됩니다. 중간설에 따르게 되면 직무행위는 무엇이다? 공법행위다. 공법행위다. 공법행위는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이 법적인 행위인가 사실행위인가를 불문한다. 그것이 권력행위인가 그것이 비권력행위인가를 불문한다. 그것이 자귀행위인가 그것이 부자기행위인가를 불문한다? 그런다? 그런다. 사실행위, 비권력행위, 자귀행위 됐네요.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 포섭 되네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분성을 긍정을 하게 되면은 처분성 긍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인정을 시킬 수 있고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비권력적 사실행위 잡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청구.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위법한 명단 공표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를 구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이 있죠. 위에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판결문을 게재하는 방법. 그 다음 위법한 공표행위에 대한 취소 광고를 요구하는 방법. 이제 제일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764조. 764조 보시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법원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적당한 처분이라는 것은 정정공고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사죄 강고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국가한테 사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와서 내 앞에서 미안해 하면 무릎 꿇지 않아요. 정정공고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결국 뭐예요? 직접 강제와 마찬가지로 일반법 제정을 통해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더욱 힘써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명단 공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핵심적인 거 기억해보세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거 잡아내기. 두 번째, 비권력적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이라는 거, 형식적 행정행위. 세 번째, 비권력적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적용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권력적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되면 위법하기. 다섯 번째, 위법성 조각사유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 및 그 다음에 민법 764조의 정정공고, 적당한 처분.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근데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 정확하게 파악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상 공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